자, 지난 수업에 이어서 오늘도 인물로 본 IT의 역사 두 번째 수업이 되겠죠. 그래서 오늘 나머지 한 네다섯 사람 더 마무리 짓고요. 시간이 있으면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IT의 역사를 제가 준비한 동영상이 있으니까 그걸 좀 보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경영학과 최선민 학생 어디 있나? 최선민 학생이 오늘 소셜 매트릭스 빅데이터 분석할 수 있는 솔루션인데요. 그걸 한번 수업 마지막 시간에 한 10분 정도 발표하는 걸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의 자료 전부 다 오픈하시고 아마존 갑시다. 이제 팀 버너슬리까지 배웠는데 월드와이드 웹을 세계 최초로 고안해서 어쩌면 인터넷이 전 세계로 대중화될 수 있는 킬링 애플리케이션이라고 할 수 있는 WWW를 처음 고안한 팀 버너슬리를 지난 시간까지 했고요. 자, 오늘은 아마존이라고 하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예전에 한 10년 전만 해도 종로 이가에 어떤 서점이 있었어요? 종로 이가에 유명한 서점이 하나 있었어요. 종로 서점.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만날 때 종로에서 만나자 그러면 어디서 만나냐면 종로 서점에서 만나요. 지금 여러분도 혹시 논현동에서 어디 보자 그럴 때 어디서 많이 봐요? 교보에서 많이 보죠. 그런 것처럼 종로에서는 거의 종로석에서 봤는데 사람들이 서점에 가서 책을 사는 건 굉장히 중요한 그 문화 활동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직접 이제 서점을 가지 않고도 인터넷상에서 책을 살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를 통해서 세계적인 기업이 된 아마존닷컴이라고 하는 회사를 만든 사람에 대해서 오늘 잠깐 얘기를 할까 해요. 그래서 아마존닷컴은 처음으로 1994년에 시작했다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이렇게 생겼어요. 잘생겼죠? 예, 제프 베조스라는 사람인데 뭐 늙었어? 내 눈에는 아주 젊어 보입니다. 예. 자, 이 사람이 최근에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 미디어 분야에서도 중요한 워싱턴 포스트에 있죠. 워싱턴 포스트를 아마존닷컴이 인수를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굉장히 유명해진 그런 제프 베조스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어떤 사람인지 동영상 하나 짧은 거 준비했으니까 한번 보고 넘어가죠. 자, 아마존닷컴이 왜 이 수업에서 중요하고 그 다음에 IT 역사를 얘기할 때 인물로 뽑은 10명의 굉장히 중요한 인물 중에 들어갔을까라고 생각했을 때는 처음으로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처음으로 책을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팔고 읽히는 원웨이적인 방향을 어쩌면 모든 사람들이 책과 관련해서는 다 한 곳의 온라인 사이트에서 모여서 책을 얘기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직접 가지 않고도 책을 살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빅데이터로 봤을 때는 책을 사는 사람들의 구매 정보를 바탕으로 해서 제프 베조스가 매출액을 3배 이상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혁신적인 IT의 전략을 구사하고 이런 것들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IT 역사에 있어서 사람이고요. 또 최근에 워싱턴 포스트를 인수하면서 어쩌면 미디어 분야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제프 베조스라는 사람을 우리가 한번 알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에서 선정을 했습니다. 자, 아마존닷컴에 대해서 잠깐 그 팩트를 좀 살펴보면 1994년도 7월 달이죠. 불과 이제 10년 정도밖에 안 됐죠. 10년 전에 세계 최초로 인터넷상에서 책을 사고 파는 온라인 책방, 북스토어를 오픈을 하고 나서 불과 10여 년밖에 안 됐는데 지금은 전 세계적인 기업이 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회원수 및 매출액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고요. 많은 사람들에 의하면 아마존의 성장 요인으로 광범위한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통해서 유통비와 재고 부담 비용이 감소했다. 그 다음 다양한 고객 서비스 시스템을 구축했고요. 전 세계 웹사이트와 자사 사이트를 연결하는 치밀한 전략적 제휴를 구사했다. 여러분 혹시나 세상을 잇는 빅데이터 책이 있죠. 책에 보면 아마존닷컴이 몇 번이나 사례로 등장하는데 아마존닷컴이 구사했던 전략이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고객들에게 책을 소개해주는 그런 방식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책을 읽어보시면 나중에 우리 얘기하겠지만 옛날에 책을 많이 팔기 위해서 가장 노력했던 부분이 어떤 건지 아세요? 책이 나왔어요. 그럼 책을 이거 사람들에게 많이 팔기 위해서 어떤 노력들을 책방에서 했을까? 신문에 광고. 그렇죠. 신문에 책 광고를 낸다. 그 다음에 방송에도 낸다. 그 다음에 책을 읽고 유명한 사람이 책 서평을 써줘요. 그 서평을 막 온라인에도 띄우고 책방에 가면 붙어있고. 자, 서평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사람들에게 책을 살 수 있게끔 만드는 그런 가이드라인이었어요. 근데 아마존닷컴에서 실험을 하게 돼요. 어떤 실험을 하게 되냐면 정말 유명한 서평을 쓰는 사람들 수십 명을 아마존닷컴에서 많은 연봉을 주고 스카웃을 해요. 그런 다음에 아마존닷컴에서 서평을 할 수 있는 연구기관을 만들어서 아마존닷컴에서 파는 모든 책에 대해서 좋은 책을 전부 다 서평을 쓰게 만들어. 좋은 서평을. 그래서 사람들이 실제 아마존닷컴을 들어가면 서평을 보고 책을 살 수 있도록 그런 정보를 제공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아마존닷컴이 매출액을 비교해 보니까 예전에 비해서 서평 서비스를 한 다음에 매출액이 한 50%가 증가했어. 그러면 야, 이거 좋은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아마존닷컴이 뭘 하게 되냐면 아마존닷컴을 통해서 회원가입을 하고 회원가입을 통해서 물건을 구매하게 되는 경우에 약간의 디스카운트를 하게 돼요. 그럼 사람들이 회원가입을 하죠. 회원가입을 한 다음에 구매하게 되는 책 목록들을 그 개인의 정보와 함께 빅데이터로 만들어서 그걸 분석한 결과 어떤 사람은 여행 관련 책에 관심이 있다. 어떤 사람은 음식이라든지 푸드에 관심이 있다. 어떤 사람은 비즈니스에 관심이 있다. 이런 등등의 그 사람의 예전의 책 구매 내력을 통해서 그 사람들한테 앞으로 나오는 책에 대해서 정보를 주게 돼요. 자, 이런 책이 나왔으니까, 이런 여행책이 나왔으니까 당신 관심 있으면 사세요. 이런 비즈니스 책이 나왔으니까 관심 있으면 사세요. 이런 차별화된 고객의 차별화된 메시지를 보냄으로써 빅데이터를 활용해가지고 매출액을 신장시켰는데 비교해 보니까 서평보다는 훨씬 더 많이 약 3배 정도의 매출액을 확장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존닷컴에서는 서평을 쓰던 사람들 전부 다 해고를 하고 그 과를 없애버리고 전부 다 지금은 어디로 가 있냐. 데이터를 분석하는 데이터 분석업자들 많이 고용해서 실제 책들을 많이 팔고 있더라라는 게 중요한 의미예요. 그래서 빅데이터에 있어서는 이 아마존닷컴의 모델은 굉장히 중요한 모델이 되었다라고 우리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아마존은 전자상거래를 통해 이제 온라인상에서 판매가 시작됐고요. 여기 중요한 키워드가 하나 나오는데 롱테일 비즈니스라는 키워드 하나 외워둡시다. 롱테일 비즈니스. 자, 롱테일 비즈니스는 숏테일 비즈니스도 아니고요. 롱, 길다 이런 뜻이죠. 테일은 뭐죠? 꼬리죠, 꼬리. 긴 꼬리 비즈니스, 이게 무슨 말일까? 롱테일 비즈니스의 전략을 가장 잘 구사한 기업이 아마존닷컴인데 롱테일 비즈니스가 뭘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롱테일이라는 단어는 내가 나중에 기회가 되면 자세히 한번 얘기를 하겠지만 크리스 앤더슨이라는 사람을 좀 써보세요. 크리스 앤더슨. 자, 크리스 앤더슨을 지금 한글로 쓴 사람. 크리스 앤더슨을 영어로 쓴 사람. 그럼 나머지는 뭘 쓴 거야 도대체? 한글로 쓴 사람 10명에 영어로 쓴 사람 5명이면 나머지는 뭐 중국어로 썼나? 뭐 일본어로 썼나? 자, 크리스 앤더슨은 ANDERSON이에요. 크리스 앤더슨. 와이어드라고 하는 유명한 저널이 있어요. WIRED, 와이어드. 와이어드라고 하는 유명한 IT 저널, 세계적인 IT 저널이에요. 여기 IT 저널에 와이어드 한글로 쓴 사람. 와이어드라고 하는 유명한 세계적인 IT 저널인데 이 IT 저널에 오랫동안 편집장을 역임한 사람인데 크리스 앤더슨이라는 사람이에요. 크리스라는 것은 그냥 우리가 짧게 부르는 거죠. 크리스토퍼슨 이렇게 쓰는데 크리스 이렇게 쓰면 됩니다. 크리스 앤더슨이라는 사람의 롱테일 하이파시스는 우리가 이렇게 쓸 수 있죠.
꼬리가 길다 이런 뜻이죠. 롱테일. 자, 롱테일 비즈니스 전략은 크리스 앤더슨에서 주창이 되는데 이런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잘 들어보세요. 우리나라에서 백화점에서 물건을 파는데 백화점 물건을 팔 때 백화점에서 그동안에 마케팅을 했던 사람들이 누구였냐면 압구정동 현대백화점이 있어요. 압구정동 현대백화점에서 마케팅을 막 해야 돼요. 물건을 많이 팔기 위해서. 새로운 물건이 들어왔습니다. 물건을 또 요번에 세일합니다. 이런 마케팅을 해야 될 때 그동안에 백화점에서 마케팅을 주로 어떤 사람한테 했냐면 백화점에 자주 오는 사람들. 백화점에서 실제 물건을 많이 구매하는 사람들.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 로얄 고객이라고. 로얄 커스터머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면 VIP 커스터머. 아니면 VVVVVIP 커스터머 이렇게 얘기하죠. V를 많이 붙이죠. 자, 그동안에 많은 비즈니스에서는 VIP 커스터머들을 타겟팅한 마케팅이 중요했어요. 왜? 그 사람이 제일 많이 물건을 팔아주니까. 근데 크리스 앤더슨의 빅데이터 분석 결과 아무리 VVVVIP가 물건을 많이 사줘도 실제 모든 기업의 매출액의 80% 정도는 우리 같은 일반 고객들의 총합에 의해서 매출액이 구성되어 있더라라는 것들을 알게 돼요.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무슨 말이야? 백화점에서 물건을 열심히 팔아도 실제 VVVIP가 와서 많이 사가긴 해도 그냥 이 사람이 한 번 사고 저 사람이 생일 맞아서 한 번 사고 와이프 선물 사러 한 번 가지고 보통 일반 사람들이 구매하는 게 전체 80%더라라는 얘기죠. 그래서 마케팅 전략이 바뀌어져야 된다. 어떻게? 20%를 사는 VIP 고객이 아니라 80%를 사는 일반 고객들에게 더 포커스를 맞춰줘야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롱테일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롱테일은 이런 거예요. 꼬리죠, 여러분. 꼬리. 긴 꼬리. 그래서 매출액은 이렇게 구성이 된다는 거야. 이렇게. 여기가 20%고 여기가 이제 요리 갈수록 100%가 되는 거죠. 100%가 되는 거죠. 실제 20%를 구성하는 사람은 이렇게 수가 적다라는 얘기 넘버예요. 넘버. 20%를 구성하는 사람은 숫자가 적고 실제 나머지 이렇게 쫙 이름 없는 사람들이 다 중요하더라. 이게 꼬리 같잖아. 이게 꼬리 같아, 여러분? 이게 꼬리잖아. 긴 꼬리. 이렇게 끝없는 꼬리. 여기서 이제 이렇게 그려주면 되지. 이렇게. 난 그림을 못해. 다 잘하는데 그림을 못 그려. 이 헤드. 꼬리. 하여튼 뭐 그렇다 칩시다. 자, 그래서 중요한 20%의 헤드가 아니라 중요한 건 80%를 구성하는 꼬리더라. 일반인이더라. 그래서 롱테일, 긴 꼬리의 비즈니스 전략을 크리스 앤더슨이 추천을 하게 되고요. 그게 전 세계적으로 부밍이 일어납니다. 그 와중에 빅데이터와 관련해서 보니까 빅데이터는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모든 사람들의 비정형 데이터를 모으기 시작하면서 중요해졌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롱테일과 빅데이터는 상당히 연관성이 높아요. 자, 그런 면에 있어서 제프 베조스의 아마존닷컴은 롱테일 비즈니스를 잘 구사했고요. 빅데이터를 잘 활용했고요. 그러면서 지금은 아주 글로벌한 기업이 된 대표적인 사례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제프 베조스를 한번 알아보고 갈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그 빅데이터 측면에 있어서 중요한 아마존닷컴은 여기 한번 보세요. 아마존은 우리가 보통 로그인을 해야 회원 정보가 새 나간다고 생각하는데 아마존은 로그인을 하지 않아도 브라우저에 보존된 쿠키를 이용해서 접근한 사람들을 지정하여 과거의 구매 내역이나 평가 내용을 바탕으로 추천 상품을 제공하기도 한다. 자, 무슨 말이냐면 거의 모든 고객들의 구매 정보를 다 모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기술적으로. 그걸 바탕으로 그 사람이 뭘 좋아하는지, 그 사람이 어떤 책을 샀는지, 그 사람이 어떤 옷을 샀는지 뭐 이런 것들을 어느 시점에, 가을에, 그 사람 주로 책을 가을에 산다. 그러면 봄, 여름에 광고할 필요 없죠. 가을에만 광고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비용도 아끼고 비용도 줄이고 그 다음에 구매 효과는 더 크게 만드는 그런 전략들을 썼다. 뭐 이런 얘기예요. 아마존도 마찬가지지만 구글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구글도 엄청난 소송에 휘말릴 수 있는데 아마존이나 구글에서 늘 걱정하는 게 있는 겁니다. 개인정보보호법. 빅데이터는 항상 개인정보보호법과 크게 대치를 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나중에 좀 더 시간이 있으면 빅데이터 분석에 있어서 한계라는 측면에 있어서 프라이버시 문제를 좀 다룰 텐데 여기 보면 아마존닷컴 경우도 특히 아이들이 있죠. 아이들의 개인정보를 함부로 썼다. 부모의 허락 없이 썼다라는 이유로 큰 소송에 휘말리기도 합니다. 자, 수업에 집중하세요. 여기 지방방송이 몇 군데서 보이는데 집중, 수업에 집중. 그래서 개인정보의 문제는 빅데이터 분석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이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게 가장 최근의 핫 이슈예요. 우리 특히 이제 미디어학부 학생들이 많은데 워싱턴 포스트는 정말 우리가 항상 얘기하는 신문이죠. 전 세계적인 신문이죠. 미국을 대표하는 신문이 뭐뭐 있어? 뉴욕타임즈 앤 워싱턴 포스트 이렇게 얘기하잖아. 그 워싱턴 포스트가 아마존닷컴에 팔렸다는 얘기는 이런 얘기하고 똑같아. 조선일보가 네이버에 팔렸다. 이런 얘기가 똑같은 거예요. 그 정도로 어마어마한 지각 변동이에요. 전통적인 미디어 산업의 랜드스케이프를 바꿀 수 있는 어마어마한 사건으로 우리가 평가받고 있어요. 그래서 워싱턴 포스트가 아마존닷컴에 팔렸는데 잠깐 방송을 한번 봅시다. Post, the US newspaper which brought down a president with its exposure of the Watergate scandal, has been sold to Amazon founder Jeff Bezos for 188 million euros. The flagship paper has struggled to adapt its coverage to the digital era and has suffered a sharp decline in advertising revenue and circulation, although it remains one of America's most popular dailies. The surprise sale ends the Graham family's 80-year ownership of the Post. It's understood that Bezos will own the paper personally, independently of Amazon, which is built into a shopping and online technology giant. He says he doesn't intend to change the Post's values or manage it day to day, although he talks of the need to evolve. The acquisition is the latest in a series of media deals, including the sale of the Boston Globe by the New York Times. 자, 우리가 이걸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의 부분을 사실은 대학원에서는 얘기를 해요. 아, 이걸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것인가. 새로운 신생 기업, 온라인 기업, 그 다음에 불과 10년밖에 안 된 기업이 거의 100여 년에 가까운 전 세계적인 가장 심볼, 그러니까 아이콘이죠, 하나의. 아이콘인 워싱턴 포스트를 인수했다, 샀다라는 얘기를 우리가 어떻게 이걸 평가할 수 있을까. 자, 혹시나 아마존이 워싱턴 포스트를 샀다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향후 미래의 미디어 산업의 랜드스케이프가 어떻게 바뀌어질 것 같다. 뭐 이런 측면에 있어서 굉장히 의미 있는 사건이라고 생각한다면 혹시나 앞으로 미래의 우리나라든 전 세계의 미디어 산업이 어떤 식으로 흘러갈 것 같다. 이런 고민들을 우리가 해볼 수 있을 거예요. 그죠? 거기에 대한 얘기는 오늘은 역사를 우리가 팩트 위주로 좀 보는 거니까 오늘은 안 하지만 여러분들 고민해 볼 필요는 있어요. 지금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앞으로 미디어 산업이 어떻게 갈 것인가. 우리가 빅데이터를 활용하면서 미디어 산업이 바뀌어질 수 있다고 그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으로 미디어 인더스트리라는 게 아니면 저널리즘이라는 게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우리가 해볼 필요는 있어요. 자,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제가 말씀드렸지만 중요한 사건이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불과 2억 5천만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한 3천억 정도 되죠. 3천억. 조선일보가, 중앙일보가 지금 종편 들어갔죠. 중앙일보는 JTBC, 조선일보는 TV조선, 그 다음에 매일경제신문은 MBN, 그 다음 동아일보는 채널A, 이렇게 4개의 종편이 들어갔죠. 여러분 아세요? 지금 그 종편들이 적자일까요? 흑자일까요? 적자라고 얘기하죠.
그러면 4개 중에서 어떤 종편이라고 얘기하지는 않겠지만 평균 잡아 4개의 종편의 1년의 적자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아는 사람? 대충. 뭐 몇백억 되겠죠? 몇백억. 그죠? 뭐 심지어는 천억 얘기하는 데도 있는데 몇백억 되겠죠? 왜? 방송사의 수익은 어디를 통해서 들어와요? 광고를 통해서 들어오죠. 근데 종편 채널의 시청률이 여러분 아세요? 혹시 평균 몇 프로인지? TV조선의 평균 시청률, TV조선으로 갑시다. 우리는 고대니까. 자, TV조선의 여러분 이럴 거 아니야. 또 TV조선이 왜 고대지? 고대하고 같은 재단은 어디예요? 여러분 그런 것도 몰라? 동아일보죠? 그죠? 동아일보의 오너는 누가냐면 고려중앙학원 이사장이죠. 고려중앙학원이 고대를 소유하고 있죠. 그러니까 정말 말하면 인천 김성수 때로 거슬러 올라가면 고려대학교가 민족대학으로서 인천 김성수부터 이제 뭐 대표적인 사립대학이 되었는데 그 시점에 동아일보도 대표적인 민족지로서 출발을 하게 되죠. 그래서 재단으로 보면 고려대학교하고 동아일보가 같은 재단이고요. 그 다음 조선일보는 엄밀히 말하면 연세대학교 재단하고 거의 관련이 높아요. 그래서 조선일보 기사를 보면 연세대를 항상 먼저 써요. 연세대, 고려대 이렇게. 고려대학교 기사를, 동아일보 기사를 보면 고려대학교를 먼저 쓰는 경우가 많죠. 자, 그러면 일단 채널 A 얘기는 하지 말고 TV조선을 얘기해 봅시다. 자, 그러면 얘네들이 1년에 만약에 수백억 정도의 적자를 난다라고 했을 때 지금 여기서 말하는 워싱턴 포스트 인수하는데 얼마? 2,800억 정도 되죠. 그죠? 그러면 한 2, 3년 정도면 까먹을 수 있는 돈이에요. 그러면 이게 어쩌면 헐값에 넘어갔다 볼 수 있는데 헐값에 이해돼요? 정말 워싱턴 포스트가 100여 년 가까운 엄청난 역사를 가진 세계적인 신문사인데 2,800억에 팔렸다라고 생각하면 뭐 어떤 얘기야? 그만큼 우리 전통 미디어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은 크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적자 규모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여러분 저기 종편도 힘들지만 신문사도 굉장히 힘들어요. 왜 신문사가 힘들까? 안 읽으니까 사람들이. 이제 종이신문 잘 안 읽잖아. 그럼 그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게 뭘까? 컨텐츠를 파는 거잖아요. 그럼 컨텐츠를 팔 때 제대로 팔려면 제값을 받고 팔아야 되지. 신문 기사를 잘 썼어. 그럼 이거를 제대로 돈을 받고 팔아야 되는데 어떻게 팔고 있어 지금? 어디다 지금 팔고 있어? 네이버에다 팔고 있잖아. 그죠? 네이버에 기사가 뜨는데 그 기사들은 전부 다 어디서 만들어지는 기사예요? 신문사나 방송국이나 인터넷 신문이나 인디펜던트 뉴스 에이전시에 의해서 만들어지잖아요. 그죠? 네이버에서 기사를 만들지는 않아요. 그 사람들이 이걸 기사를 사와가지고 보여주고 대신에 그 사람들은 네이버를 방문하는 사람이 많으니까 광고료로 먹고 사는 사람이 네이버잖아요. 이해돼요? 근데 그 돈은 얼마 안 주고 물건을 사들고 오는데 돈 버는 거는 굉장히 많아. 그건 문제가 되겠지. 거기에 대한 공정거래법 위반이다 아니다라는 얘기가 그래서 네이버에 대한 얘기가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너 왜 그렇게 돈도 얼마 안 들이고 말이야. 그렇게 많은 돈을 내잖아. 그게 공정거래법에 위배된다. 또 뭐에 위배돼? 우리나라 네이버가 첫 번째 포털 사이트예요. 두 번째 포털 사이트는 다음이죠. 여러분 알아요? 포털 점유율, 포털의 시장 점유율이 네이버가 75%예요. 어느 기업에서나 한 기업이, 어느 산업 분야나 마찬가지예요. 어느 산업 분야나 한 기업이 75%의 독점률을 가지고 있다. 이건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법적으로 규제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이제 나오고 있는 게 너무 독점을 심하게 하고 있으니까. 자, 네이버의 독점은 돈으로 자본으로 산업 조직적으로 독점인 것도 중요하지만 네이버의 독점이 정말 중요한 이유는 정보의 독점이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자, 먹는 장사가 하는데 먹는 기업이 75%의 독점률이다. 그건 좀 먹는 거의 문제잖아. 근데 정보는 먹는 거하고 다를 수 있어요. 정보는 우리 정신세계와 관련된 거야.
이데올로기와 관련된 거죠. 그러니까 훨씬 더 무서운 거예요. 시장을 독점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정보의 독점이에요. 그래서 정보 독점은 더 예민할 수밖에 없는데 현재 네이버라는 포털 사이트의 정보 독점률은 75% 이상이 된다. 그래서 이제 지금 얘기가 많은 논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강의 노트 4번이죠. 4번에 보면 현대 사회의 중요한 쟁점들 속에 첫 번째로 제가 언급한 게 대한민국 포털 사이트의 정보 독점에 대한 얘기예요. 그만큼 이게 중요한 이슈다. 우리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 측면에 있어서 이거 고민해 봐야 되는 거예요. 거대한 온라인 기업이 전통 매체를 이렇게 헐값에 사들이는 경우. 나는 우리나라에서도 조만간에 새로운 온라인이라든지 소셜미디어라든지 새로운 미디어의 기업이 전통 매체들을 막 살 것 같아요. 그런 트렌드가 조만간에 보여지지 않을까라는 측면에 있어서 뉴욕타임즈의 아마존에 의한 인수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넘어갑시다. 아마존 얘기를 잠깐 했고요.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아는 구글 얘기를 좀 합시다. 구글. 자, 구글을 처음으로 만든 사람 이름은 외워둡시다. 이 정도는. 레리 페이지와 세르게이 브린이라는 사람이다. 두 사람 이름 정도는 우리가 구글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요즘에. 그죠? 요즘 IT 어떤 산업에 있어서 구글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구글을 처음 만든 사람은 레리 페이지와 세르게이 브린이다. 생긴 건 이렇게 생겼어요. 길 가다가 만나면 알겠죠? 알아봐야 될 거 아니야, 이렇게. 근데 이렇게 생긴 사람이 너무 많아. 개성이 없어. 자, 구글은 어떤 회사냐? 여기 제가 이제 색깔을 좀 해놨는데, 역사를 보면 레리 페이지는 대학원에서 스탠포드 대학이에요. 미국의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스탠포드 대학교에서 대학원에서 지구상에 있는 모든 웹사이트, 여러분 불과 몇 년 전이야, 봐봐. 월드와이드 웹, 팀 버너스-리, HTTP 이런 얘기가 나온 게 불과 몇 년 전이야. 1992년도였죠. 91년도, 92년도에 우리가 지난번에 팀 버너스-리를 할 때 그러면 딱 그게 나오고 나서 진짜 여러 번 그래서 아이디어를 내더라도 빨리 내야 돼. 팀 버너스-리가 이렇게 하고 나서 불과 몇 년 지나지도 않았는데 대학원 다니는 학생 하나가 HTTP, 월드와이드웹, www 모든 하이퍼텍스트 링크 있죠, 링크. 링크를 한 곳에 다 집합시키면 상당히 재밌겠다. 이것도 빅데이터죠. 여기저기 떠돌고 있는 다양한 텍스트들을, 하이퍼텍스트를 한 곳에 다 링크를 걸면 여기를 통하면 다 갈 수 있다는 얘기잖아. 이해돼요? 자기가 찾지 않아도 레리 페이지와 세계에 보이는 여기에 내가 뭐를 만들어 놓고 전 세계의 모든 월드와이드 웹에 하이퍼링크를 걸어 놓으면 다 들어갈 수 있을 거라 생각한 거예요. 그게 뭐예요? 포탈이라는 단어 뜻이 뭐예요? 포탈. 문, 이런 뜻이에요. 문. 내가 만든 이 문을 통하면 전 세계가 소통할 수 있다. 이 문. 포탈이라는 단어는 문이야, 문. 영어 단어가 문. 그래서 야, 포탈이라는 걸 만들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해. 대학원생이. 조금 전에 얼굴 봤지만 아직도 젊죠? 얼마나 돈이 많겠어. 기름기 잘잘 흐르잖아, 막. 그래서 레리 페이지가 야, 그러면 되겠다 아이디어를 내고요. 세르게이 브린이라는 학생이 같이 공부하는 스탠포드 대학교 대학원생인데 야, 같이 하자 이렇게 된 거야. 근데 문제는 뭐냐면 얘네들이 돈이 없어. 나도 이해. 학생들은 돈이 없어. 학생 때는 돈이 어디 있어? 돈 많아? 없지. 그러니까 널 궁한 거지, 그지? 학생 때는 항상 그런 거야. 배고프고 졸리고 갈 길은 멀고 날은 저물고. 학생과 군인의 공통점 그런 거야. 군발이와 학생의 공통점은 고달픈 거야. 자, 그런데 돈이 없으니까 이걸 아이디어 냈는데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그때는
여러분 그거 알아요? 여러분이 힘든 일이 있을 때 누굴 찾아가야 돼? 어? 엄마를 찾아가야 돼? 얘네들이 엄마를 찾아갔으면 구글이 탄생 안 했을 거야. 누굴 찾아갔지? 지도교수를 찾아간 거야. 지도교수를. 여기 지도교수 이름 안 나왔나? 데이비드 체리톤이라는 지도교수를 찾아간. 모든 길은 누굴 통해서 열린다? 맞아, 교주 같아. 내가 교주. 지도교수가 아니라 지도교주. 근데 중요한 거는 데이비드 체리톤이라는 교수를 찾아갔는데 이 사람이 아이디어를 들어보니까 재밌거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누구를 소개시켜줘요. 앤디 백톨샤임이라고 하는 돈 많은 투자가. 이 사람은 미국을 돌아다니면서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돈을 투자하는 사람이야. 이런 사람이 뭐라 그러는지 알아?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싸게 사는 거야, 초기에. 그 다음에 이게 대박이 나잖아? 그럼 이 사람도 떼돈 벌 수 있잖아. 그렇게 아이디어를 사러 돌아다니는 사람이 앤디 백톨샤임인데 이 사람은 스티브 잡스라든지 빌 게이츠와도 계속 연결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데이비드 체리톤을 통해서 얘네들의 생각을 들어보니까 재밌거든. 그래서 얼마? 10만 달러 딱, 야, 초기 투자 비용이다. 10만 달러가 뭐 하겠어? 그래서 스티브 잡스가 어디서 처음으로 애플사를 만들었어요? 차고에서. 여기도 얘네들도 차고지. 그래서 한 차고를 사무실로 빌려서 사업을 시작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크게 대박이 나려면 어디를 빌려야 된다? 차고를. 아니면 오피스텔을 빌려서 이름을 차고로 하든지. 자, 그런 역사 속에서 이 두 사람이 이제 구글을 만들게 되는데, 이 구글이라는 이름은 10의 100제곱을 뜻하는 뜻이래요. 우리 지난번에 그 데이터의 단위를 얘기할 때 바이트, 킬로바이트, 메가바이트라고 할 때 전부 다 10의 3성씩 올라가죠. 10의 세제곱. 그 다음에 킬로바이트, 메가바이트, 기가바이트, 테라바이트, 페타바이트, 엑사바이트, 제타바이트, 뭐 이렇게 가는 거야. 그지? 그 다음은 뭐 상상할 수도 없는데. 근데 그게 좀 그런 걸 봤을 때 10의 100제곱이면 아마 뭐 저기 그러다가 구골바이트 이렇게 됐겠지. 그지? 구골이라는 게 이제 10의 100제곱의 뜻이래요. 근데 구골이 벌써 누가 등록해 놓은 거야. 그 이름으로 가려고 그러니까 상표권이 누가 갖고 있어. 그래서 이름을 좀 바꿨지. 구글. GLE로 구글에서 GLE를 바꾸면서 이제 구글 이게 이제 처음으로 시작되었다. 자, 구글의 사업 흐름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렇게 시작된 게 2000년도 키워드 광고 판매를 시작하고 여러분 구글의 가장 대표적인 게 뭡니까? 우리가 빅데이터로 봤을 때 구글의 가장 대표적인 게 구글 플루라고 하는 거 지난번에 얘기했죠. 구글 감기지도. 근데 이제 사실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구글 어프예요. 그러니까 GPS를 활용해서 인공위성을 통해서 여러분 그거 알아요?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인공위성이 몇 개가 됐을 때 완벽하게 지구를 커버하는지 아세요? 여러분들은 도대체 아는 게 뭐예요? 내가 이렇게 물으면서도 그래도 한 사람 정도는 알겠지 이러는데 뭐 동시에 고개를 잡아요. 아니 농담이야. 또 어디 딴 데 가서 야 우리 김성대 교수님은 말이야 주로 무시하고 말이야 그냥 웃기자고 하는 얘기야. 여러분 다 알면서 겸손해서 이거 얘기 안 하는 거 알아 내가. 자, 인공위성이 한 25개 정도가 되면 완벽하게 지구가 커버된대요. 이게 이렇게 갈 거 아니야. 자, 그렇게 됐을 때 구글 어스는 그 인공위성의 정보를 이용해서 지구의 정말 모든 지역들을 거의 1m 이내까지도 정밀하게 잡아내는 그 서비스를 2004년도에 시작하게 되죠. 그러면서 구글이라는 이름이 확 알려지게 돼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거, 구글의 발전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구글이 뭘 인수했다? 유튜브를 2006년에 인수하게 됩니다. 그것도 별로 크지도 않은 16억 5천만 달러. 지금의 유튜브의 가치는 어마어마한 가치죠. 근데 그 당시에 16억 5천만 달러라는 돈으로 유튜브를 인수하게 돼요.
인수해서 구글이 대박이 난 거죠. 지금 구글 있죠. 어마어마한 기업이죠. 지금 구글 코리아라고 여기 어디에 있냐면 역삼동에 그 스타빌딩 알아요, 여러분들? 그 스타빌딩 위에 구글 코리아가 있어요. 그게 한번 누가 와라 그래서 제가 가봤죠. 야, 거긴 밥도 공짜야. 그냥 가면 뷔페야, 당연히. 그냥 손님 데리고 와서 뷔페에서 밥 먹을 수 있어. 뭐 꼭 뷔페 때문은 아닌데 그렇게 뭐라 그럴까 복지 사원들의 복지에 신경 쓰더라. 그래서 미국에서 대학생들한테 가장 가고 싶은 입사하고 싶은 기업을 뽑으라 그러면 1등이 항상 구글이야. 그 정도로 좋은 기업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싶고요. 자, 그러면서 이제 여러분 또 잘 아는 얘기 하나 나오네. 2007년도에 삼성전자에서 갤럭시 폰에 들어가는 운영체계 OS 시스템이 뭐예요? 안드로이드예요. 이게 안드로이드하고 가장 라이벌이 뭐냐면 아이폰이에요. 애플에서 나온 아이폰 시스템이죠. 아이폰 시스템과 가장 라이벌인 게 안드로이드인데 그 안드로이드가 구글이야. 자, 그렇게 돼서 이제 운영체제인 안드로이드 플랫폼을 2007년도에 개발하면서 지금 전 세계의 휴대폰 시장의 양대 산맥을 실제 운영체계 측면에서 구글이 갖고 있어요. 그러면 삼성전자에서 열심히 휴대폰을 만들어서 팔아요. 한 대에 100불씩 주고 팔아. 그 중에서 상당히 많은 돈이 어디로 가야 돼? 왜? 안드로이드를 우리 쓰고 있잖아. 갤럭시 폰이. 그러면 어디다 돈을 줘야 돼? 구글에 줘야 되겠죠. 그럼 구글은 앉아서 돈을 버는 거지 뭐. 가만히 앉아서. 전 세계적으로 가장 중요한 소프트웨어, 컴퓨터 소프트웨어의 대부분을 지금 담당하고 있는 게 만들어서 제공하고 있는 게 오라클이라는데, 오라클. 여러분 아세요? 들어봤죠? 오라클. 내가 오라클도 여기 포함시키려고 했는데 뺐어요. 오라클 같은 경우는 오라클 프로그램을 통해서 전 세계로부터 벌어들은 돈이 어마어마해요. 근데 이 사람들은 저작권이죠. 하나를 만들어 놓으면 이걸 전 세계에 뿌려. 그 다음 거기서 로얄티를 받아먹는데 그 돈은 상상할 수도 없는 돈이에요. 가만히 앉아서. 자, 물건을 만들어 파는 사람들은 얼마나 일을 열심히 해요. 만들어서 팔고 팔기 위해서 영업 뛰잖아. 근데 돈 실제 버는 사람들은 그 안에 중요한 거 몇 개만 제공하면 되는 사람들. 이런 것들. 그래서 어쩌면 새로운 미디어가 발달하고 기술이 발달할수록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어떤 얘기가 나오고 있죠? 부익부 빈익빈. 그걸 우리가 뭐라 그래요? 디지털 디바이드 얘기도 하지만 그 다음에 인포메이션 디바이드, 인포메이션 갭 이야기도 하지만 실제 잘 사는 사람은 더 잘 살게 되고 국가적인 측면에서도 잘 사는 나라는 더 잘 살게 되고 못 사는 나라는 더 못 살게 되는 이런 현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게 이런 이유 때문이다 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2개 남았어요. 2개 남았는데 유튜브와 이제 여러분 잘 아는 페이스북 2개가 이제 남았으니까 마저 우리가 진행합시다. 자, 유튜브는 아까 2006년도에 구글에 팔렸다고 그랬죠. 그러나 여전히 유튜브 자체로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는 측면에서 제가 선택을 했는데 유튜브를 처음 만든 사람은 우리 이름 외워둡시다. 채덜리, 스티브 첸, 자웨드 카림이라는 사람이에요. 스티브 첸은 중국 사람이고요. 자웨드 카림은 이제 인도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세 사람이 만든 동영상인데 동영상 사이트인데 이걸 처음으로 이제 역사를 보면 2005년도 불과 여러분 8년 전이죠. 만 8년 전에 만들어졌던 사이트. 근데 이 만 8년 전에 만들어졌던 게 지금 이제 전 세계 여러분이 쓰고 있는 유튜브예요. 불과 몇 년 되지도 않았는데 그래서 만들었는데 요 자웨드 카림이 샌디에이고 동물원에서 찍은 동물원에서의 나라는 게 첫 동영상으로서 2005년도 4월 23일 날 올라갔어. 그거 한번 여러분한테 보여주려고. 얼마나 그냥 이런 게 올라갔는데 지금은 어마어마한 유튜브가 됐다 이런 얘기. 유튜브의 첫 동영상이에요. 이게 30초짜리 유튜브 최초의 동영상. 근데 이걸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수십만 클릭 수가 하니까 여기 올려놓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보게 되잖아. 그 다음부터는 이제 어떻게 했겠어? 얘네들이 올리지 않고 모든 사람들이 자체적으로 올릴 수 있도록 오픈을 시켜버렸어요. 그러고 나서 유튜브가 지금은 어떻게 되어 있냐. 여러분 유튜브는 지금 있잖아요. 매 초당 서너 시간의 동영상 분량. 분당으로 치면
100시간 이상의 동영상 분량이 전 세계에서 유튜브에 올라가고 있죠.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게 우리의 K-팝 컨텐츠도 어마어마한 분량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유튜브에 뮤직 장르가 있어. 뮤직에 클릭해서 들어가면 장르가 이렇게 나열이 되어 있는데 유일하게 국가명으로 나열되어 있는 장르가 코리안 팝이에요. 나머지는 정말 이렇지. 재즈, 팝송, 클래식 이렇게 나가는데 유일하게 국가명 음악 장르가 코리안 팝스 이렇게 돼 있어. 그 정도로 유튜브의 전체 동영상 컨텐츠에서 K-팝이 차지하는 비율이 그 정도로 크다라는 것을 유튜브에서 인식하고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자, 유튜브는 이렇게 아주 크루드한 샌디에고에서 동물원에서 찍은 사진 하나 올리면서 야, 나 이거 찍었는데 너 한번 봐. 이 동영상이 2005년도 불과 8년 지난 다음에 지금 유튜브가 된 거예요. 지금은 아이디어가 정말 세상을 바꾸는 그런 시대가 된 거죠. 한국어 서비스는 2008년도 시작했고요. 그 다음에 야, 유튜브가 어떻다 이렇게 얘기할 때 우리가 그냥 이렇게 얘기하면 될 것 같아. 분당 100시간 동영상이 매번 업로드 된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데이터죠. 이 어마어마한 데이터가 우리가 빅데이터 분석 대상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를 안 할 수 없죠. 그래서 한류 얘기도 안 할 수 없죠. 한류 전파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 자, 이건 또 재밌는 얘기인데 페이스북, 트위터보다도 유튜브가 더 경쟁력이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건데 그 왜? 유튜브는 전체 사용량의 70% 이상이 미국이 아닌 다른 나라에서 사용되어지고 있다는 측면에 있어서 정말 글로벌한 서비스다라는 측면에서 페이스북과 트위터에 비해서 훨씬 더 경쟁력이 있을 것이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럼 유튜브는 뭐로 먹고 살아요? 예, 광고로 먹고 살죠. 그 광고로 먹고 사는 돈이 어마어마합니다.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이 근데 이게 말이 되는 거야? 내가 그때도 얘기했지만 유튜브는 저기 장소 하나를 만들어 놨어. 그지? 온라인상에 뭐 하나를 만들었어. 그래 놓고 자기는 관리만 해주고 사람들이 내용물도 다 올려. 얘네들이 뭐 하는 거 없어. 돈은 누가 벌어가? 얘네들이 벌어가. 그럼 이걸 사람들한테 돌려줘야 되는 거 아니야? 돌려줘야 된다라고 하는 운동이 있겠죠. 지금 그 운동이 있어요. 실제 많은 사람들이 유튜브는 프리라이드다 이런 얘기지. 사람들의 노동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를 실제 돈은 얘네들이 벌어가고 있어. 그건 잘못된 거다라고 해서 전 세계적으로 이런 이 노동에 대한 대가를 돌려줘야 된다라는 운동이 지금 있긴 해요. 그러나 실제 어떻게 결론이 날지는 모르겠지만 현재 상황으로서는 유튜브 같은 경우는 만들어 놓고 사람들이 올리죠. 그럼 다른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게 뭐가 있나 궁금해서 들어갈 거 아니야. 들어가는 사람 수에 따라서 노출된 광고의 단가가 정해지죠. 유튜브의 클릭 수는 수십억, 수백억이에요. 그럼 그 단가가 얼마나 세겠어? 광고료 어마어마하겠죠. 그 돈을 유튜브가 들어가고 있다. 실제로 누가? 구글이 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죠. 자, 유튜브 덕분에 K-팝, 우리는 뭐 좀 베네핏이 있죠. 유튜브를 통해서 K-팝이 됐고요. 그 다음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싸이의 강남스타일 같은 경우는 뭐 지금은 클릭수가 어느 정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한 10억 넘었죠, 당연히. 예, 그 어마어마한 우리 대한민국의 문화 콘텐츠를 전 세계로 알리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유튜브는 중요한 역할을 했다라는 것들은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자, 마지막 마크 주커버그 페이스북 영화 소셜 네트워크의 어떤 그 주인공이었죠. 1984년생. 여기 1984년생 혹시 있나? 뭐 한 매수하고 군대에 갔다 오고 뭐 좀 생을 좀 방황하다가 좀 없지. 근데 한 2-3년 전만 제가 손들어봐라 해도 진짜 84년생이 있었어, 수업에. 그러면 이제 마크 주커버그 84년생인데. 주커버그, 죽고받고, 뭐 하여튼. 지금은 어쩌면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이죠. 그리고 본인이 밖에 사람들한테 나타내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그 언론 미디어에 노출이 많은 사람이고, 내 기억이 맞다면 한 3달 전에 한국을 극비에 방문을 했어요. 근데 강남역이 완전히 마비가 됐다. 교통마비. 이유가 뭔지 알아요? 마크 주커버가 삼성전자 강남역에 있는 본점이 있죠. 본사를 방문한 거야. 몇 시간 동안. 그동안에 거기가 막 경비가 3~5만인가 막 난리가 났는데, 삼성전자와 삼성그룹과 페이스북이 모종의 어떤 그 파트너십을 형성하지 않나, 뭐 이런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중이에요. 페이스북은 어마어마한 네트워크이죠. 그거와 삼성전자. 어떤 일이 벌어질지 한번 지켜봅시다. 19살 때네요. 2003년도 19살 때. 여기 몇 개 이제 있지만, 실제 유튜브의 현재 사용자 수는 12억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년에 거의 뭐 2~3억씩 커지고 있는데, 얼마 전까지도 10억 얘기가 나왔고요. 전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는 SNS, 소셜미디어고요. 기업이 미래를 창조하는 데 실패하는 이유는 그들이 미래를 예측하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상상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나는 여러분이 상상하길 바랍니다. 그냥 예측하는 게 아니라 상상. 상상은 새로운 패러다임을 가져오는 좋은 시작이에요. 우리가 패러다임의 연속도 중요하지만, 지난번 얘기했던 패러다임 시프트라는 얘기를 했죠. 패러다임은 점프를 해야 돼. 이렇게. 점프는 상상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한 10사람의 최근에 중요한 IT의 역사에 있어서 영향을 미친 사람들, 물론 우리가 구텐베르그부터 살펴봤지만 마크 주커버그까지 10명의 사람들을 보면 이 사람들이 결코 천재는 아니에요. 그러나 감성적인 사람들이고요. 가끔은 아주 그냥 공부도 못했던 사람도 있어요. 스티브 잡스 같은 경우는 우리 공부 못한 건 아니지만 정규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도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를 바꾼 위대한 인물로 평가받을 수 있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패러다임에 대한 새로운 시프트를 할 수 있었던 그들만의 어떤 그 상상의 아이디어의 결과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면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이번 수업을 통해서 이런 사람들의 역사를 좀 살펴보니까 이런 역사 속에서 우리가 지금 IT 역사가 진행되고 있고 현대 사회가 그 IT 기술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구나라는 것들을 좀 이해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내가 이거를 사실 준비를 했는데 이게 45분짜리 VOD예요. 그래서 내가 이건 우리가 시간을 보고, 오늘은 안 하고요. 시간을 보고 내가 하도록 할게요. 자, 질문. 현재까지 우리 IT 역사 인물로 보고, 그 다음에 인물뿐만 아니라 지난번에도 IT 역사를 했지만 IT 역사와 관련돼서 어떤 질문 있으면 지금 해주세요. 자, 질문 없으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지난번 얘기했듯이 이 수업에 도움이 될 수 있고 재밌는 한 10분짜리 발표에 관심이 있으면 저한테 이메일 달라고 그랬는데 한 2~3명의 학생의 이메일이 왔는데 그 중에서 먼저 그 소셜 매트릭스라고 하는 빅데이터 분석할 수 있는 솔루션을 한번 이렇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게 관심이 있다서 우리 경영학과 최선민 학생 어디 있나? 잠깐 나와요. 우리 최선민 학생이 소셜 매트릭스에 대해서 잠깐 발표하는 걸 우리 같이 한번 들어보도록 합시다. 자, 우리 한번 소셜 매트릭스가 뭔지 한번 우리 봅시다. 안녕하세요. 경영학과 최선민입니다. 저는 앞에 다른 학생들이 카카오톡 분석기랑 검색어 트렌드 살펴볼 수 있는 사이트 페이지에 대해서 많이 소개를 해줘서 SNS를 분석할 수 있는 툴을 제가 찾아보다가 소셜 매트릭스라는 사이트를 발견했는데요. SNS 분석은 지금 실제로도 많은 기업에서 사용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실제로 제품 개선에 반영이 되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꼬꼬면 같은 경우는 많이 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꼬꼬면에서도 실제로 제품의 적정 물의 양이 550ml 포기했다가 소비자들이 SNS를 통해서 그러니까 너무 싱겁더라 아니면 맛이 잘 안 느껴지더라 라는 의견을 많이 제시했고 그리고 그러면서 이제 500ml로 해보면 훨씬 더 맛이 있어서 그렇게 하는 게 어떨까라는 제안을 많이 그러니까 SNS를 통해서 그렇게 많이 하는 것을 보고 그 꼬꼬면 업체에서 한국 노동부에서 실제로 500ml로 포기를 바꿨다고 합니다. 그리고 henkel이라는 독일 칼 브랜드예요. 칼 브랜드에서는 그 판매량이 자꾸 떨어지는데 그 이유가 뭘까 하는 걸 이제 소비자들에게 솔직한 의견을 듣고 싶어서 SNS에서 어떤 의견을 보류하는지 살펴본 결과 그 제품에 약간 냄새 이상이 있는 것을 파악하고 그걸 제품 개선을 통해서 판매량을 다시 회복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우리는 어떻게 SNS를 볼 수 있을까?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 그리고 어떤 주제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를 나누는지 볼 수 없을까 하다가 제가 찾아봤는데 어떤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할까를 소개하는 그 사이트가 소셜매트릭스라는 사이트예요. 여기서 들어가 보면 그날 SNS에서 어떤 이야기를 제일 많이 나눴는지 1위부터 10위까지 볼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뭐 저는 어제도 그저께도 들어가 봤는데 어제는 강남 쪽에서 페스티벌이 있었나 봐요. 네, 그런 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찾아보고 그리고 한글날이었는데 한글날 샤이니가 앨범을 내서 그게 또 한글날 연관어로 많이 뜨고 그렇게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또 어떤 그 주제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를 많이 하나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는지도 볼 수 있는데요. 어제 한글날이었어서 저는 한글날로 처음에 찾아봤어요. 그래서 연관어를 보시면 어떤 예를 들면 속성과 관련된 단어 또는 인물 아니면 브랜드와 관련된 단어 순서대로 어떤 걸 제일 많이 보는지 사람들이 어떤 이야기를 많이 하는지를 알 수 있고 또 그거 어떤 주제에 대해서 긍정적인 연관어를 많이 찾아보는지 아니면 부정적인 연관어를 많이 얘기하는지에 대해서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한글날 했을 때 욕, 고민, 욕설 이런 부정적인 단어도 많이 나왔고 또는 과학적이다, 뭐 화이팅, 한글날을 응원하는 뭐 그런 메시지까지 해서 긍정적인 단어도 많이 나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수요 준비를 하다 보니까 자기소개서를 쓰면서 많이 고민하게 돼서 자기소개서가 떠올라서 찾아봤는데 자기소개서에 보니까 감성 키워드 순위를 볼 수 있는데 여기서 스트레스나 진심 스트레스, 진심 이런 게 감성 키워드 순위를 떠오르더라고요. 저는 자기소개서를 쓰는 입장에서 같이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사람이어서 스트레스는 공감할 수 있었는데 진심에 대해서 사람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나 봤더니 자기소개서나 면접을 하지 말라고 진심을 담아 거짓말 해야 되거든요. 진심을 하고 그러지. 반대 얘기야?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자기소개서에 대해서도 항상 어떤 이야기를 많이 나누는지 실제 소셜 매트릭스 사이트를 들어가 볼 수 있어요 지금? 예, 한번 들어가서 우리가 한번 넣어 봅시다 그러면. 이게 오늘 SNS에서 많이 이야기되고 있는 주제예요. 그래서 아시아무슨 페스티벌이 어제 열린 것 같은데 이것도 이야기하고 있고 뭐 새로 시작하는 드라마나 아이폰 5 그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사과주시는데 뭐 저기 자기소개서 한번 해봐요 다시. 누르면 사람들이 어떤 이야기를 많이 하는지 볼 수 있고 뭐 소셜 인사이트에 들어가면 그림이 그려지죠, 그렇죠? 예. 어떤 이야기를 많이 나누는지 알 수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게 지금 그 빅데이터 분석을 할 수 있는 약간의 그 이제 샘플 같은 거죠, 그죠? 간단하게나마 여러분들이 이런 걸 해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솔루션인데
여러분들이 한번 그 소셜 매트릭스를 통해서 여러분이 궁금한 이슈에 대해서 한번 넣어보시기 바래요. 넣어보시고 여기서 이제 정말 중요한 비즈니스 전략이라든지 이런 거 할 때는 이걸로는 안 되고요. 더 집중적으로 들어가야 되겠죠. 그때는 소셜 매트릭스는 회사에 돈을 내고 쓰라 뭐 이런 얘기예요. 지금은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트렌드를 볼 수 있는 것들을 좀 간단히 보여줬습니다. 고마워요. 예. 자, 강의 자료 노트를 한번 다시 돌아가면 인물로 본 IT의 역사는 이제 끝났고요. 현대 디지털 사회의 주요 이슈를 하려고 했는데 그거 전에 제가 책을 이제 같이 읽자라고 얘기했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 책이 여기 있는데 빅데이터가 만드는 세상이라는 책이에요. 이 책을 다음 주 화목, 그 다음에 중간고사 지나고 나서 그 다음 주 화목해서 4시간에 걸쳐서 할 텐데 다음 주 화요일 날은 챕터 1에서 챕터 3 여러분들 한꺼번에 읽기 힘들다 그러면 매 수업 시간에 맞춰서 읽어보길 바래요. 챕터 1에서 챕터 3까지를 다음 주 화요일 날 수업 분량이에요. 거기에 많은 키워드들이 있고 개념이 있고 또 여러분들이 또 이해하기 힘든 부분도 있지만 간단하게나마 여러분들이 재밌는 개념이라든지 또 수업 시간에 한번 저한테 물어보고 싶어 했던 질문이 있으면 그걸 이렇게 메모를 해오기 바래요. 그래서 수업 시간에 우리 같이 책을 읽어가면서 그때는 같이 책을 중요한 부분을 같이 읽을 거예요. 읽어가면서 여러분들이 궁금한 사항들을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네. 다음 주 화요일은 챕터 1에서 챕터 3이다. 모든 분들이 한 분도 빠짐없이 다 해보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수고하셨고요. 다음 주 화요일에 뵐게요. 감사합니다.